네, 제가 자동차 기자 생활을 한 지 한 10년은 넘었고 한 15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자동차 브랜드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이런 것들을 보도자료를 내거나 팜플렛을 만들 때 많은 단계를 거쳐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하이브리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정말 코미디죠. 그리고 이게 구멍가게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그룹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차는 괜찮아요. 근데 이미지는 안 좋아진 부분도 있고,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아차는 이제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런 얘기는 이제 접어두고요. 그냥 순수하게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과연 많은 분들이 기대한 것처럼 이 훌륭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제 성능을 발휘할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하이브리드의 특별함 이런 것들을 내세우진 않았습니다. 확실히 좀 다른 차들과는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가솔린 엔트리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모델과 휠 정도 크기 디자인이 다를 뿐이에요. 디젤 모델은 20인치 휠이 가장 큰 휠이었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은 19인치 휠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와 이 신형 소렌토의 디자인을 가만히 놓고 보면, 신형 산타페는 화려하고 기교도 많이 넣고 좀 복잡한 그래픽들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소렌토는 시원시원하게 라인들도 뻗어 있고 디테일들도 이제 큼지막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디자인을 심심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오래 두고 보아도 크게 첫인상과 다른 느낌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더 선호할 수 있을 만한 디자인이고, 이렇게 필러 부분에 포인트를 주는 부분, 이 곳곳에 숨어있는 디자인 포인트를 보는 것도 재미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균형이 잘 맞아 떨어져 있어요. 네, 뒷모습도 하나의 덩어리라서 이렇게 크게 멋을 낸 것 같진 않지만, 자세히 보면 굴곡이나 엠블럼의 위치, 숨겨둔 와이퍼 이런 것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에코 하이브리드 엠블럼, 유일하게 일반 모델과 다른 부분 중에 하나고요. 애초에 한 4년 5년 전에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니라 48V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될 거다라는 루머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완벽하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췄고요.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에 48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관 디자인과 별개로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디자인적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송풍구 디자인, 그리고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를 이어주는 부분에 이런 또 장식, 이런 생선 비늘 같은 그래픽, 이런 것들이 각기 따로 놓고 보면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화려해 보일 수도 있는데, 같이 어울렸을 때 잘 조화가 되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다소 산만한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관 디자인은 산타페가 더 화려하고 산만하지만,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소렌토가 조금 더 그런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외관 디자인은 소렌토, 실내는 산타페, 이렇게 합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좋은 점은 수납 공간인 것 같아요. 이런 다이얼 방식의 전자식 기어 레버도 들어가면서 조금 더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컵홀더도 잘 마련이 돼 있고,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있는 부분에 수납 공간도 좋아요. 작은 수납 공간들도 있고, 네, 암레스트 쪽에 있는 부분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도어 트림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수납 공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산타페 같은 경우만 해도 가로로 쫙쫙쫙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복잡한 구성에 복잡한 모양의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서로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의 처리들이 나쁘지 않아요. 조립 상태가, 이게 흔들리는 부분도 없고, 이런 부분도 툭툭 튀어나온 부분도 완성도가 높습니다. 주행모드 다이얼 같은 경우도 헐겁게 좀 만들어진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조작하는 느낌도 좋고 허술하지 않습니다. 버튼식보다 저는 다이얼이 일단은 조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운전자에게 피드백을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공간이 주는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다리 공간 어마어마하고요. 등받이도 뒤로 젖혀지는 각도가 상당히 커요. 이 정도까지도 여유롭게 등받이를 젖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사람이 타지 않으면요. 플래그십 세단의 뒷좌석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일 것 같아요. 네, 시트에 붙어있는 팔걸이나 이런 도어에 팔을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설계가 잘 돼 있고요. 6인승 모델은 가운데를 통로로 쓰기 때문에 이 컵홀더도 문짝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좋아요. 시트 옆쪽에 수납을 위한 그물망도 있고요. 도어 트림에도 음료수 정도는 넣을 수 있는, 페트병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앞쪽에는 그물망과 이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수납을 할 수가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시트에는 USB 포트까지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USB 포트 220V 단자 그리고 12V 단자까지도 놓여 있고요. 뭐 구성은 상당히 알차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햇빛 가리개도 있고, 무엇보다 이 썬루프는 지금 뭐 다시 봐도 굉장히 넓고 쾌적한 느낌이 들어요. 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봐도 이렇게 움직이는 카펫 같은 경우는 신경이 좀 거슬리네요.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면 이 카페트가 남아나진 않을 것 같고, 심지어 내릴 때 같이 카펫이 쓸려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벨크로나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휠베이스도 다소 길어졌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조금은 더 여유로워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2열 좌석을 가장 앞쪽으로 당겼을 때도 뭐 2열 승객도 이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고 3열 승객까지도 어느 정도 배려하면서 실질적으로 6인승으로 사용하면서도 이 소렌토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가지는 뭐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없지만 저공해 자동차 2종입니다. 이걸 좀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시승차 앞에 잘 보이게 딱 붙여놨습니다. 뭐 원래 이 자리에 붙이긴 하지만요. 뭐 공영 주차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문제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보시죠. 소렌토 하이브리드 사태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눈앞에서 몇백억의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은 0점 몇에 연비를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예요. 지금 시중에 나오는 연비 향상시켜주는 이런 제품들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브랜드가 왜 그런 걸 안 하는지요. 이 1.6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기아차가 두루 쓰고 있는 엔진 중에 하나입니다. 소형차에도 들어가고 이제는 이런 큰 SUV에도 들어가요. 물론 단독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 하이브리드 유닛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와 엔진 사이에 전기 모터가 놓였고요. 12V 배터리는 트렁크 쪽으로 가 있고, 하이브리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오른쪽 뒷좌석 쪽에 배터리가 놓였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 엔진은 180마력, 전기 모터는 60마력의 힘을 냅니다. 둘이 토크가 일정하게 올라가고 출력이 일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출력으로 합산을 하면 10마력이 줄어든 23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고요. 출력 면에서는 디젤보단 높지만 최대 토크 부분에서는 확실히 디젤 엔진이 더 강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도 크기의 차가 1.6L 엔진을 갖는다. 독특한 시도고 과감한 시도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겉옷이 조금 큰 느낌입니다. 이 정도 엔진과 지금 파워트레인 정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는 소렌토급이 아니라 아마 스포티지 정도급, 그 정도 차에 들어가면 더 알맞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예상보다 전기 모터의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가속 페달을 정말 미세하게 밟아도 전기 모터가 밀어주는 느낌이 확연하게 듭니다. 작은 차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가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를 채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차는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라 엔진과 함께 돌면서 효율을 높여주는 그냥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도는 시점은 굉장히 이르게 찾아옵니다. 아마 순수하게 EV 모드로만 갈 수 있는 속도, 거리 이런 것들도 세단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느낌도 듭니다. 지금 배터리와 전기 모터만 쓰면서 달릴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딱 시속 60km 정도거든요. 이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속도를 조금만 높이면 아마 엔진이 바로 들어올 거예요. 현대 기아차에서 이 정도 세그먼트에 하이브리드를 넣은 거는 처음이잖아요. 네, 물론 효율은 좋겠지만 이렇게 쭉 달려나가는 느낌은 기대 이하입니다. 이 느낌은 디젤 엔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수치상으로는 230마력이나 되잖아요. 디젤 엔진보다도 최고 출력은 높은데 최대 토크는 디젤 엔진보다는 높진 않지만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높여가면서 달리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디젤 엔진에 비해서
속도가 더디게 올라가는 시점도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엔진 같은 경우 뭐 1.6 터보를 쓰는 소형차 같은 경우는 200마력 이제 넘게 출력을 세팅을 하는데 지금 180마력으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출력을 높이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소진된 상황에서도 조금 일관적인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엔진 성능을 조금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6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 6단 변속기는 전반적인 주행 감각을, 주행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이 파워트레인에서 주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패들 시프트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손쉽게 변속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황에 임의적으로 수동 변속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수동 변속을 해서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수동 변속했을 때 반응도 빠릿하지가 않고, 어쨌든 이 차에서는 엔진 회전수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패들 시프트는 그렇게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조작을 하게 되니까 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4륜구동 모드가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위한 주행 모드도 별도로 있습니다.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는 스노우, 머드, 샌드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4륜구동 시스템의 변화,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경사로 주행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온오프가 되면서 성격을 바꿔줍니다. 온로드에서는 에코, 스포츠, 스마트 모드가 있어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디지털 계기판도 달라집니다. 어쨌든 어떤 설정을 하더라도 엔진 회전수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일단 스포츠 모드에서는 힘을 적극적으로 쓰는 게 먼저 느껴지기보다는 이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지는 감각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살짝 과장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워져요. 그리고 확실히 초반에 발진하는 느낌도 나아지긴 했어요. 엔진 회전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높이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 3세대 플랫폼으로 만든 현대차의 산타페나 기아차의 신형 소렌토 모두 중심이 잘 잡혀 있습니다. 디젤 모델을 탔을 때도 좌우 롤은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급제동이나 급가속했을 때 좀 무게중심이 앞뒤로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그런 느낌은 잘 들진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 위치, 12V 배터리를 이제 트렁크로 빼면서 약간의 무게 비율 변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공차 중량은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무겁거든요. 무거워진 거에 비해서 무게 밸런스는 훨씬 더 좋아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옵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앞쪽 유리에는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정숙성이 엄청나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일단 이중 접합 유리가 유리를 2장 붙여서 썼어요. 가운데 흡음재나 방음재 이런 것들 필름을 끼고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리 2장을 썼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필름도 있으니까 훨씬 더 조용할 것 같잖아요. 유리를 통해서 실내를 조용하게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유리의 두께입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중 접합 유리인데 그 자체가 엄청나게 두껍지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이중 접합 유리의 성능을 극대화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통짜 유리보다 살짝 조용한 정도? 그 정도고, 이 하부 소음이 좀 많이 들려요. 실내로 유입돼서 실내 안에서 살짝 도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에 가깝긴 한데 엄청나게 조용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궁극적으로 이 차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엔 효율일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연비 운전을 통해서 지금 자유로 강변북로를 달리면서 연비가 얼마큼 높아질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누적 연비는 전부 리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리셋을 했기 때문에 다소 연비가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리터당 999의 연비로 시작을 합니다. 아직 엔진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하거나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이 세밀한 발끝 컨트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엔진과 배터리가 모두 앞바퀴를 굴려주느냐, 혹은 엔진이 앞바퀴를 굴려주면서 남은 동력을 배터리에 보내느냐, 이런 부분을 에너지 흐름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좋은 상황은 엔진의 부하가 덜 걸리는 경제적인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도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배터리를 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요. 뭐 그런 이상적인 주행을 했을 때 하이브리드는 정말 기대 이상의 연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희가 회사차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니로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 회사 모든 직원들이 운전 스타일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뭐라도 리터당 한 20km 이상의 연비는 언제나 기록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소렌토는 니로보다 훨씬 더 무겁고 엔진 자체도 효율보다는 어느 정도의 좀 성능을 강조하는 엔진이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효율이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일반적인 가솔린 SUV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율이 나올 거고, 디젤 엔진에 비해서도 어떤 환경에서는, 그리고 어떤 주행 패턴에서는 더 좋은 연비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시속 80km로 거의 정주행을 하고 있어요. 교통 상황이 좋다면 수도권에 사시는 많은 분들은 이 올림픽대로나 자유로, 그리고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많이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연비는 21.7km를 기록하고 있고요. 파주에서 자유로 강변북로를 이용해서 지금 서울까지 들어왔습니다. 약 한 30km를 달렸고, 뭐 교통 상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오면서 브레이크 한 번도 안 밟았고 그냥 가속 페달만 조작하면서 왔습니다. 설렁설렁. 이때 연비는 22.3 수준이고요. 아마 조금 더 제가 신경을 썼다면, 연비 운전에만 신경 썼다면 더 높게도 나왔을 거예요. 힘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 연비만큼은 굉장히 잘 나온다. 이 큰 덩치에 비해서, 그리고 작은 엔진에 비해서는 연비 하나는 굉장히 잘 나온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드리는 순간 23.1, 리터당 23.1로 연비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 구간을 달린 건 아니지만 이 차의 성격을 봤을 때는 아마 더 먼 거리, 진짜 고속도로를 타고 다른 도시로 오가는 상황이라면 연비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짧은 거리 뿐만 아니라 도시와 도시 간을 고속도로를 이동할 때도 이 정도 연비 수준은 어느 정도 유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소렌토는 단점이 크게 없는 자동차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자동차예요. 굉장히 표준적으로 차를 구석구석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그 실수 때문에 생겨난 해프닝, 이런 것들로 이 차 자체의 상품성이 깎이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뭔가 줬다 뺏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렇지, 사실 막상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진 않았어요. 갖고 있는 걸 뺏겼던 건 아니거든요. 얘가 주려고 했던 건 안 줬을 뿐이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 차 자체의 상품성이 뭐 그것 때문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크게 들진 않습니다. 공간도 넓죠. 디자인도 예쁘죠. 그리고 과하지도 않고 적절한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편의 장비 많고, 뭐 SUV에게 필요한 수납 공간도 많고요. 실내 공간 넓고요. 확실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많이 담긴 SUV인 것 같습니다. 가격 폭은 굉장히 넓어요. 5인승, 6인승, 7인승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옵션에 따라서 가격은 뭐 1,500만원 이상으로 차이나는 모델이 생겨날 수도 있는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완성도는 몰라도 이 만족감, 제품이 나왔을 때 만족감은 토요타 못지 않거든요. 네,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앞으로 기아차가 내놓을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도 좀 기대가 되고요. 올 하반기에 출시될 2.5L 가솔린 터보 모델도 기대가 됩니다. 조금 더 엔진 출력이 높은 모델이 나오면 그 차를 가지고 용도에 맞게 퍼포먼스를 위한 그런 시승기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